여섯 번째 이야기, 인식 방법으로서 과학의 한계. 과학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크나큰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몇몇 수수께끼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이런 한계를 앞에서 조금 다루었어요. 이 한계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세상을 인식하고 묘사할 때 과학적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살펴보지요. 바로 앞선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인식한 것은 전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사람의 주관적 세계가 객관적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뇌와 의식은 꽤 좋은 현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창문이 없는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치지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자동차의 외부 카메라가 포착하고 도로의 장면들이 자동차 안에 있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즉, 당신은 자동차 내부 화면에 보이는 것만으로 바깥 세상에서 방향을 잡는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 화면이 외부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당신은 공간에서 올바로 방향을 잡고 별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겠지요. 그러나 화면에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표시되면, 예를 들어 다른 도로가 표시된다면 바깥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얻게 되고, 따라서 당신은 차량을 잘못 운전하게 되며 오래가지 않아서 자동차가 어딘가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는 객관적 현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세상 모델을 만들고, 따라서 우리는 자기 몸을 제대로 통제하고 세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하지요. 하지만 자꾸 말하건대 세상이 우리의 주관적 현실에 아무리 정확히 반영된다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모델일 뿐이지, 모형일 뿐이지 세상 자체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는 주변 공간에 전파가 있는데도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지요. 이제 과학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섰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미경, 망원경, 가이거 계수기, 전압계, 전류기 같은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런 장치를 이용하여 보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세상의 일반적 그림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이론의 도움으로 일반화하면서 세상의 그림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더 큰 현미경이 등장하면서 각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식 덕분에 유전공학이 생겨났으며 생물체에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물리학을 들어보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영원한 것을 숙고하고 있었지요. 그때 머리에 사과가 한 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떨어진 이유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라는 점을 퍼뜩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의문을 품지 않았지요.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또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지닌 세상 모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누구나 살면서 보고 접했어요. 그렇기에 이건 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뉴턴은 이 추정을 바탕으로 질량을 알면 떨어지는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이용하여 물체들이 움직이는 궤도뿐 아니라 천체와 행성의 궤도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질량이 있는 물체가 모두 서로 끌어당긴다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세상 모델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세상, 세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 과연 최종 진리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여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하여 자기 주변에 깔때기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이 마치 굴러 들어가는 듯 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이제 알고 보니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질량에 의해 공간이 왜곡되며 이 왜곡된 공간이 물체를 빨려들게 하는 겁니다.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가설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자, 공중에 솟은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은 하나인데 설명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 시대의 어떤 순간에 어떤 개념이 지배합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대로 이런 가설과 이론은 전부 객관적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또 자꾸 말하지만 이론이란 전부 현실의 모델일 뿐이지 현실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가능한 한 많은 현상의 작용을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도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물체의 낙하, 전기 현상, 마이크로 세계의 현상 같은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관찰 자료나 실험 자료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들 이면에 무엇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현상을 예측하고 가능하다면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요.
과학자가 무엇을 하나요? 그는 먼저 어떤 설명을 궁리해요. 즉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 이 가설에 기초하여 다른 실험 자료를 검증하고 확인합니다. 만약 가설이 모든 자료에서 확인되면 이론이 됩니다. 이론이란 특정한 시기에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진리로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원칙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더 오랜 기간 유지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실제로 그렇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이 세계의 단순한 모델에서 벗어나 세계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작동한다는 도그마로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 도그마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대한 다른 여러 시각이 있다는 점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세상의 구조와 작동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과학계에 들어서서 자리를 차지하기가 아주 힘들지요. 여기서 두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세계의 모델을, 모형을 세계의 진짜 구조로 받아들이고, 달리 말해 착각하고 세계 구조의 다른 모델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가장 불행한 일은 이 이론이란 것이 죄다 마인드의 장난일 뿐임을 도그마에 빠져서 독단적이 된 일부 과학자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첫 번째 한계는 세계의 모델을 마치 세계의 실제 구조인 양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모델에 불과한 것일 뿐인데요. 과학의 두 번째 한계는 세상에 대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그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뉴턴의 시대에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상자에 대고 말하면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상자로 그 말을 듣는 장면을 그 시대 사람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전자기장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공간에 퍼져 있고 이 전자기장을 따라 전자기파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신호를 한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전송하는 것이라고 말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당신을 미치광이나 요술쟁이로 여겼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과학이 전자기장이나 파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또 이런 이야기와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 생각을 전달하고 과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정신적인 장, 정신장의 도움으로 발생하는데 이 장이 필드가 모든 의식을 하나의 정신 공간으로 연결하고 이 공간에서는 모든 의식적인 존재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당신한테는 어떻게 들리나요? 이게 과학적인 건가? 이거 헛소리 아니야? 그런가요? 현대과학에서 이걸 다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론적 모델로서 이를테면 정신장과 정신공간 같은 개념이 아직은 과학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뉴턴 시대 이전에는 중력장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전기장이나 자기장은 물론이고. 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전자기 파를 전자기장에 따라 전달하는 상자 이야기와, 즉 스마트폰 이야기와 현대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텔레파시에 관한 이야기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과학이 아직 덜 성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연구하기보다는 일단 부정하는 것이 대개는 더 쉬운 법이고요. 하지만 텔레파시의 역사에는 과학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접근의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심각한 한계입니다. 즉, 과학은 오로지 바깥 현실만 다룬다는 것. 즉, 많은 사람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다룬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내적 현실을 과학은 다룰 수 없어요. 이를 위한 도구가 과학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과학은 왜 텔레파시 같은 현상의 연구에 무기력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 현실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명확하게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세계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영적 실행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 실행은 사실상 주관적 세계의 현상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발상지인 일본보다 외려 서양에서 이른바 대체의학으로 알려진 레이키 요법 같은 경우 말이죠. 손바닥을 가져다 대서 치유한다는 것이 과학적 관점에서는 이거 돈만 우려내려는 사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레이키의 치유 효력을 한 번이라도 느끼거나 자신이 그 시술자인 사람은 레이키 요법이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겠지요. 이런 치유 세션 중에 생기는 어떤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감각적 체험을 묘사하기가 무척 어렵지요. 그건 당연히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생깁니다.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의 솔직한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일을 해온 레이키 시술자들은 이 특별한 느낌 속에서 살며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학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학 덕분에 인류는 새로운 수준의 삶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보거나 이용하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과학의 선물입니다. 과학 덕분에 인류는 우주로 진출했어요. 과학 덕분에 우리는 대기 속에서 지구의 여기저기를 빠르게 오갈 수 있어요. 과학은 인간의 삶을 아주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주관적 세계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영적 실행이며 관행과 종교가 작업을 하지요. 주관적 세계의 구조와 작동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상의 속성을 자기 것으로 동화하는 인트로젝션이나 자기 탐구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관적 세계를 탐구하려고 해요. 이 탐구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마인드의 작업으로 들어가서 먼저 현실 인식의 여러 수준을 알아봅니다.